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면 살수록 짐이 줄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거워지는 걸까? 나이가 들면 마음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정약용 선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전라도 강진이라는 낯선 땅에서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시절 그분이 남긴 글들이 오히려 가장 깊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무언가를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쌓인 짐들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장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왜 쌓이는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쌓이는 게 있습니다. 경험이요. 물론이죠. 지혜도 쌓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쌓이는 게 있어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들입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 남편이면 마땅히 일해야 한다. 며느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 마땅이라는 말은 처음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짐이 됩니다. 세상이 내 마땅이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면 반드시 남이 나를 낮추게 되어 있다. 스스로 낮추면 오히려 남이 높여준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선생이 유배를 가기 전에는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관리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예를 갖추었죠. 그런데 유배 이후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나는 마땅히 이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선생은 천천히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기대를 손에서 놓은 거죠. 기대가 줄어야 마음이 넓어진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저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했는데 안 했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녀가 전화를 안 한다. 배우자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 오래된 친구가 무관심하다. 이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죠.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말합니다. 그 기대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고요. 기대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상대방을 가두는 틀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그 아이가 내 기대대로 자라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은 아이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때 관계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장 체면이라는 이름의 감옥. 선생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것.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봤습니다. 누구도 쉽게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묵을 곳도 마땅치 않아 주막집 한 귀퉁이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조선의 네로라 하는 학자가 주막집 방 한 칸에서 지내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선생은 그 주막집 주인 할머니와 친해집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받아들였죠. 어쩌면 그것은 선생이 체면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나는 높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놓아버린 것이죠. 낮은 곳에 내려서야 비로소 넓은 곳이 보인다. 체면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좁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정도 사람이어야 내가 상대한다.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내가 간다. 이 정도 자리여야 내가 앉는다. 그 기준들이 우리의 세계를 점점 좁게 만듭니다. 체면이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방식.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외로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체면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집에나 불쑥 찾아가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을 걸기도 하고
먼저 전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그 나이에 그런 걸 하면 격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점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변을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약용 선생은 체면을 내려놓은 뒤에 오히려 더 깊은 관계들을 맺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겼고 동네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류했으며 그를 통해 세상과 더 넓게 이어졌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과 품위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체면은 남의 시선에 맞추는 것이고 품위는 나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생이 내려놓은 것은 전자였고 끝까지 붙든 것은 후자였습니다. 3장 지나간 것들과의 화해. 후회라는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 나이 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나간 것들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선택을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사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많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과거에 갇혀버립니다. 정약용 선생도 후회가 없었을 리 없습니다. 18년 유배, 가족과의 이별, 세상에 펼치고 싶었던 뜻을 펼치지 못한 아쉬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지나간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화해의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나간 것들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선생의 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은 자신의 삶을 기록하면서 잘못했던 일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적었고 그 안에서 배운 것도 기록했습니다. 즉, 후회를 없애려 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 그 후회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후회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경험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것이 지나간 것들과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그 시절의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지금의 내가 무언가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과거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나를 만들어 온 이야기가 됩니다. 4장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기. 비교는 왜 멈추지 않는가?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습관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저렇게 잘 됐는데, 저 집은 아직도 부부 사이가 다정하던데, 저 친구는 건강도 좋고 돈도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비교의 습관은 사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비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만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잘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기준으로 삼는 한 마음의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비교할 대상도 없었고 비교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처지였죠. 그 속에서 선생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삶은 남의 삶을 사는 것이다. 진정한 나의 삶은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데서 시작된다. 비교 대신 무엇을? 그렇다면 비교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생의 답은 간단합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어제보다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더 따뜻하게 대했는가? 어제보다 오늘 내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졌는가?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날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남과의 비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 삶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할 것 중에 비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 자신을 찾는 용기입니다. 5장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것에서 발견하는 충분함. 유배지에서 정약용 선생이 쓴 글들을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발견하는 아름다움의 크기입니다. 강진 바닷가의 파도 소리, 뒷산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 제자가 가져다준 찻잔 하나, 겨울 아침 창문에 맺힌 서리. 이것들을 그분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애정있게 기록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선생이 18년을 버틴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더 있어야 했는데, 더 됐어야 했는데, 더 해야 했는데. 그런데 선생은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충분한 것들이 있지 않냐고. 내려놓음이 주는 선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쥐고 있던 손을 펴는 것입니다. 꽉 쥐고 있을 때는 새 것을 담을 수 없었던 손이 펼쳐지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체면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해집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내 삶이 내 것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가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선생의 나이가 57세였습니다. 많은 것을 잃은 뒤였지만 선생은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조금 더 잘 알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처럼 모든 것을 잃어야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조금씩 손에 힘을 빼도 됩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체면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지나간 것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비교를 잠시 멈추고 오늘의 나를 바라봐 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짐이 가벼워지는 날들이 올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